네. 이 코로나19로 경제 위기가 지속되면서 이 정부가 위기 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전국 지자체도 함께 달라진 긴급복지 지원 제도 기준에 맞춰서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은 이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은내일 연구원 이승진 이사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긴급 복지 지원 제도는 경제적 위기에 처한 사람이 지원을 요청하면 단기적으로 이렇게 지원되는 복지 제도로 알고 있는데 네네. 선정 기준이 뭐 바뀌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이 경제적 위기에 빠진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을 좀 바꿨는데 기존에 만든 기준으로는 이게 실직이나 또 뭐 사업이 부진해서 네. 생계가 어려운 사람이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신청했을 때 현실적으로 이렇게 선정되기가 쉽지 않아서 그 기준을 좀 개선하게 된 것이죠. 네. 자, 그럼 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 저소득층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복지 제도 기준은 현실에 좀 맞지 않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기존에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했습니까? 네, 이 긴급복지를 지원받으려면 일단 위기 상황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고요. 네. 또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여야 하고 또 재산 요건이 맞아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울산처럼 이 대도시 주민은 이 금융재산이 500만 원 이하이고 또 금융재산을 포함해서 전체 재산이 1억 8,800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 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신청한 사람들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 소득 기준은 맞는데 이 재산 기준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도움을 받지 못했던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저소득층은 아니지만 뭐 갑작스레 뭐 소득이 줄거나 이런 위기 상황이 닥치더라도 이 재산 기준 때문에 지원을 받기가 어려웠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좀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겁니까? 네, 그래서 이 현 정부는 이 재산을 산정할 때 농어촌과 중소도시 또 울산처럼 이 대도시별로 3,500만 원에서 6,900만 원을 일단 차감을 하고요. 네. 또 금융재산을 선정할 때도 일상생활 유지 비용으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이라는 이름으로 또 공제를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울산 시민이 이 기본재산 공제 그러니까 6,900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되면 재산 기준이 현재 기존에는 1억 8,800만 원이었지만 이제는 2억 5,700만 원까지. 기준이 상당히 높아졌네요. 아, 그러면. 그럼요. 이렇게 적용될 수 있게 됐고요. 그러니까 웬만한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거고 이 금융재산 같은 경우에 대개 이 미래를 위해서 조금씩 모아두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 뭐 보험도 그렇고. 근데 이 돈을 급하다고 해약을 해서 모두 써버리면 진짜 이 위기가 닥쳤을 때 예를 들면 나중에 나이가 들거나 병이 들었을 때 이게 사회적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되니까 정부가 일정하게 기준을 완화해주고 짧은 기간이나마 지원을 해주는 것이죠. 네. 뭐 이렇게 우리나라 복지 제도가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복지 정책이 발전을 하더라도 문제는 여전히 지원을 못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생활이 어려워도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가장 큰 이유는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아서 그래요. 네. 이게 복지 정책은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할 때만 받을 수 있거든요. 이걸 네. 이제 신청주의라고 하는데 이렇게 신청주의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고요.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복지 정책이 있는지 잘 몰라서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또 많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 방송을 듣고 우리가 지금 매주 진행하고 있는 이 방송을 듣고 내용을 알게 돼서 가까운 지인들이나 또 이제 이웃들에게 소개를 하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직접 지원받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접하기도 했었어요. 결국에는 울산 불교방송의 이 코너가 이 정책 홍보를 겸해서 상당한 이 사회공헌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
이승진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나라 복지제도 상당수가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네네. 네, 행정복지센터를 방문을 하셔서 상담받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저소득 취약계층 복지 정책이 이 바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인데요. 이 제도 역시도 이 부양 의무자 기준이 일부 폐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이런 사실을 모르고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제도는 해당 가구 소득과 재산이 낮아도 따로 사는 자녀나 또 부모 소득과 재산까지 고려해서 수급자를 선정해 왔는데요. 이런 사람들 보통 부양 의무자라고 네. 하죠. 근데 이제 고등학교까지 교육비를 지원하는 교육급여나 또 월세를 지원하는 주거급여는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됐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바뀐 사실을 잘 모르고 있고 또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아예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는데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는 것처럼 인식을 해서 이 신청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이 지자체 공무원들과 또 함께 위기 가구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겠다 이렇게 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일단 이 지자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또 본인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에 근거해서 위기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기도 한 것입니다. 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데이터들이 있을까요? 네, 예를 들면 이 아파트 관리비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아파트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연체했을 때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겠죠. 네. 이런 경우를 이제 전수조사해서 위기 가구를 발굴하기도 했는데 이럴 때는 이제 구청이나 군청 그리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협조를 얻어서 관리비 연체 가구를 조사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좀 쉬워 보이는데 그럼 아파트가 아닌 지역에 또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네, 이 말씀처럼 다세대 주택이나 또 연립주택, 원룸 같은 경우에 이럴 때는 이제 각 구군에 이 민간 협력 기구가 있는데 그게 이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공무원들도 있고 뭐 저 같은 이제 복지 관련 이제 그 활동가들도 있고 또 지역 주민들도 있고요. 근데 이런 분들이 그 주민들에게 직접 홍보를 하고 또 집집마다 우편함에 신청서를 비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어떤 데이터가 있을까요? 네, 정부에서 관리하는 데이터 가운데 대표적인 게 이 건강보험료 정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 건강보험료 정보를 활용해서 이 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하거나 또 직장이 아닌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에는 최저보험료로 이제 경감받은 적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파악해가지고 이 저소득 취약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또 복지 상담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보통 위기는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찾아오는 경우가 많은데 휴업을 하거나 폐업을 하거나 또 실직자, 일용 근로자는 누구보다도 먼저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지역 건강보험 정보를 활용한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분들도 발굴할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이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대체로 이 재산도 적기 때문에 네. 이 위기 대응 능력이 굉장히 취약해요. 이렇게 위기에 처한 사람일수록 또 보험료를 체납할 가능성이 높고요. 심지어는 주민등록이 말소돼가지고 실제 주거지나 이 주민등록상 최종 주거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또 많아요. 네. 결국 주거지가 일정해야 이 복지와 관련된 급여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이에 의해서건 주민등록이 말소됐거나 또는 가출을 했거나 또 노숙인 같은 경우에는 복지 정책의 대상이 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것이죠. 네. 이럴 때는 주변의 도움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정부와 지자체가 위기 가구를 먼저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또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는데, 자, 그럼 만약에 본인이 그런 스스로 위기 상황을 알고 이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네, 일단 본인이 판단하기에 위기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면요. 우선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조건 그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가시거나 아니면 129 129번으로 전화를 해서 상담을 받으시고 또 신청하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정보를 모르고 신청 방법을 모르면
이제 본인을 해치거나 가족을 해치거나 또 이웃을 해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시기 전에 무조건 아까 우리 박상규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복지센터로 우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은 계속 늘어나고 또 요즘은 정부와 지자체도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은 있잖아요. 앞으로 어떤 점을 좀 개선해 나가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남아있는 과제들이 좀 있는데요. 먼저 이제 가구, 그러니까 그 사람과 가족들 특성에 맞춘 복지급여를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될 것 같고 네. 각 읍면동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가 지금 360가지가 넘습니다. 네, 상당히 많네요. 예,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 많은 제도를 알고 신청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제가 잘 모르는 것도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집에 소득과 재산이 얼마인지, 아이가 몇 명인지, 또 어르신과 장애인이 있는지,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지 이런 특성에 맞춰서 이 복지 제도를 설계해주고 그에 맞게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은 좀 급하게 긴급복지를 신청을 하고 생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했다가 그 이후에 요건 등을 보고 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도 전환할 수가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긴급복지 같은 경우에는 길어도 1년 정도밖에 지원을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런데 긴급복지를 신청한 사람의 상황을 담당 공무원이 제일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공무원이 분석을 해서 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을 하면 좀 더 안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가 있을 거고 주거급여를 신청해서 월세 지원을 받는 사람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영구임대 주택으로 옮기게 하거나 LH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주거 환경을 바꾸게 하거나 또 매입 임대주택이나 행복주택 또 국민임대주택 등에 이제 입주시켜서 주거 환경을 이제 높일 수가 있는데 이런 프로세스를 알려주고 기회가 생기면 신청할 수 있도록 계속 이제 피드백 해줘야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첫 번째 과제로 맞춤형 복지 설계 얘기를 해주셨는데 혹시 또 다른 개선 과제가 있을까요?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통합복지를 구현해야 한다는 과제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제주형 통합복지 하나로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 사업은 복지 수급자가 기관을 방문해서 서비스를 이제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가 부족해서 이 복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제주의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센터라는 게 있어요. 네. 여기서는 독거 장애인 분들에게 주택 지원이나 또 이동에 필요한 지원, 또 행복 플래너나 또 가족 기능을 강화시켜주거나 또 상담과 정서적인 지원을 해주고 또 지역 사회와 이제 연결해주는 종합적인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여기에 활동량 감지기라든가 또 응급 호출기라든가 스마트 전등이라든가 가스 차단기처럼 이런 이제 혼자 있을 때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설들을 설치하고 또 보호자나 응급 안전 요원에게 연락하는 이 스마트 홈케어 시스템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이 통합 돌봄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독거노인이나 정신질환자 같이 이 다양한 인구 집단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데 최근에는 이런 모델을 커뮤니티 케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이라고 해서 이 정책을 지금 설정하고 여러 지자체가 현재 한 16개 지자체가 지금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위기 가구 발굴 지원은 맞춤형 복지 또 통합형 복지로 나아가야 하는 과제로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울산시와 또 각 지자체도 이런 정책적 흐름을 좀 빨리 인지를 하고 대응해 나가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나은내일연구원 이승진 이사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